자, 주택법 적용 범주 관련해서 1년에 최대 2문제, 작은 1문제, 절대적으로 암기할 양이 많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주택단지라고 하는 개념.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있는 일단의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주택단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선 포인트가 일반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국지도로, 이 정도가 이슈가 되고 숫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구조, 일반도로가 폭 20m 이상이 되게 되는데 혹시 주택단지를 가로질러 가게 되면 어떻다? 별개의 단지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폭 8m 이상 이로써 지나가게 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국지도로가 폭 8m 이상이 되면 어떻다?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구성하는 중심축이 이 세 가지 숫자 싸움을 붙이고 있고요. 일반 도로 폭이 20m 미만이 된다. 그러면 한 개의 단지,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계획 예정도로나 국지도로라고 하는 것은 폭이 8m 미만이 되면 이때는 한 개의 단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한 문제, 지금 7년 동안 2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할 테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자,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 요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그 주제를 공부하냐면 자, 부동산 학계론 정책론 파트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분조투 이렇게 가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자, 이때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가리켜서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법에는 9개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공택지인데요. 딱 한 번 자, 함정 봤던 케이스. 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이슈가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당연히 수용 방식이니까 공공택지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환지 방식으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공택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자, 공공택지라고 하는 개념은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자, 수용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 땅을 뺏어서 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이걸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9개가 있는데 모두 다 공공택지이고 유일하게 공공택지가 아닌 것이 바로 뭐라고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공공택지가 아닌 걸 고르시오라면 뭘 찾으면 돼? 그냥 단순하게 도시개발사업 고르면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주면 좋은데 약간 표현을 바꿔서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자, 다른 거 빼버리고 공공택지 다 공공택지다. 아닌 게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 하면 어떻다?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 가는 것이 공부 방법. 자, 세 번째 키워드 주택의 종류. 자, 일단 주택의 종류는 건축법에서 주택과 주택법에서 주택은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건축법 공부하실 때 주택의 종류라고 하는 거 크게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과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이 있었고요. 이 단독주택에는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존재했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랩, 다세대, 기숙사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공관이라는 개념하고요. 또 하나 기숙사라고 하는 개념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공관, 청와대 같은 거, 총리 공관 이런 거 분양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따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소유자 수에 따라서 자,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자, 대신 우리 건축법 공부하실 때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라고 하는 거, 다가구주택
3층에 660 이하 이런 거 있었고요. 아파트립 다세대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면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라고 하는 거 4개층 이하,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660 초과면 연립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가 공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규모를 따지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슈가 주체, 공적인 주체, 국가, 지자체, 토지자,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적인 주체, 그 다음에 재정이 공적인 재원을 가지고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공통적인 이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슈고, 재원이라든가 또는 건설 주체가 공적인 기관이 되게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거 있었죠. 부동산 학개론 영역 7년 동안 두 문제를 뽑아냈던 주제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금융론이라고 하는 학개론 영역에서 금융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융론 영역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몇 개가 그런 거 있었죠.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이런 것들 따져먹고, 매자닌 금융 해서 비읍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다, 비가 들어가 있으면 다 부채금융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매자닌 금융이라는 것은 바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처럼 애초에 출발점은 부채금융이다가 나중에 지분금융으로 전환되는 것을 매자닌 금융,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기금이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자, 지금 건설을 하든 매입을 하든 전세를 들든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건설과 임대차 등의 이 돈의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기금 이하라고 하는 거, 이게 금융론 파트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려워요. 자, 이게 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공통적인 이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렇게 갈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지금 뭐라고요? 공적인 주체, 공적인 재원이 들어가면 다 국민주택. 제일 까다롭고요. 최근에도 한번 문제 구성이 됐는데 만만치가 않았던 주제. 자, 대신 요건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건 그냥 이 주택법 파트는 사실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암기 파트입니다. 제일 간단한 주제가 될 테고.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거. 원칙은 85, 시골에서는 바로 100제곱미터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시골이 뭐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지역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골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골 얘기 몇 개 해볼까요?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됨이 원칙인데, 시골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같이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도시개발법에서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시골에서는 어떻다?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투기 막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 있었어?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셔야 할 때 3초라고 해서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시골이 아닌 거 3초라고 하는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 원래 이제 시골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골이 뭐냐 했을 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지역도 아닌 지역. 그런데 시골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이런 조항은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된다. 주택법에서 시골의 의미, 원래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게 된다. 근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를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요거 지금 현실에 없죠. 요걸 이제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할 때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은, 지금 1인 세대,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급증하게 되면서 지금 나온 개념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기존의 아파트, 자, 한 사람이 보통 한 세대가 들어가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출입구도 2개 이렇게 만들어서 두 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태로 주택을 지어보자.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소유자는 그래도 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집주인 한 명, 두 세대가 사는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3분의 1, 3분의 1 그냥 외우고 가시면 돼. 세대, 세 해서 뭐라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바로 요건이라고 하는 거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좀 지저분하게 문제 구성됐는데 다시 내게 되면 괄호 넣기 형태 문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볼까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전체 호수 대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뭐라고요?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좋은데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 3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면적 대비로도 얼마? 3분의 1까지만. 면적 대비로도 얼마? 3분의 1까지 해서 호수나 면적 대비 3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마 지금 하나도 안 지어졌을걸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뭔지 몰라. 그래서 정부에서는 1인 세대, 1인 가구 요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누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특히 지역주택조합이니 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뭐 제안을 하는 사람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또 듣는 사람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세 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서 저렇게 건설할 때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허가 대상이 되고 해서 이게 안 돼.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처음에 새롭게 지어서 분양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어떻다 개조를 해가지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형태로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 허가 대상으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 23인가요? 해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니까 당연한 얘기지. 새 집 들어가면 안 되고 두 세대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이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 테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 대비 10분의 1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 기준으로는 얼마? 3분의 1의 기준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 하에서 뭘 해줄 수 있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극단적으로 이 한 동당 뭐 100세대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 300세대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 3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럼 전체 세대수 100세대까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자, 뭐죠? 자, 전체 세대수 3분의 1이고 한 동당 얼마? 3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해서 의미 없어요. 그냥 2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세대 이하일 것, 그리고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동 대비해서 한 동에 해당 동의 세대수 대비해서 3분의 1 이하의 요건, 3분의 1 이내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소위 허가를 통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요거 개조하는 거 허락을 하게 된다. 해서 두 세대 이하는 대단히 쉽고요. 전체 단지 기준으로는 얼마? 전체 단지가 덩치가 크잖아. 10분의 1이 될 테고 그 동 기준으로는 얼마? 3분의 1이라는 요건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던 게 사업계획 승인
확인 대상이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한번 출제가 됐던 그런 사안이고 좀 쓸데없는 걸 갖고 출제가 됐었고 이게 현실적으로 안 먹히니까 바로 10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전체 단지 기준 얼마? 10분의 1. 그 동 기준 얼마? 3분의 1이라는 요건. 이 범주 안에서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기존의 시험에 전혀 주택법 같은 경우 법이 많이 바뀌는 그런 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냥 단순 숫자 물어보는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옛날에 22회, 23회 요때 한참 나오다가 요즘은 거의 구성이 안 되고 있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동산 학기론 할 때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라고 해서 관광특구하고요, 송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중반에 자, 주택수가 부족해지니까 그때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00세대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쫓아가지 마시고 300세대 미만. 자, 이게 갖는 의미가 되게 커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어떤 주택단지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냐 미만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아파트 단지 어떤 네이버 거기 부동산 관련 정보 보다 보니까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니까 299세대 이런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299세대와 300세대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설치되는 각종 편의시설의 규모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299세대로 분양을 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 있잖아요. 거의 다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300세대가 되면 어떻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 갖는 의미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각종 편의시설을 아예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이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지어라. 그래서 기존에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이제 땅이 좀 좁다 보니까 세대수가 안 나와.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훨씬 작아져요.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고 두 번째 300세대 미만으로 정의를 했다는 얘기는 즉슨 어떻게 한다? 각종 편의시설을 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대당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 게 원칙. 도시형 생활주택은 10세대당 한 면을 확보하는 게 원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주택 대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폭 건축 규제가 완화가 돼 있다. 일단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건축 제한이라고 해서 외울 것부터 가겠습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외우시면 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마지막 출제 포인트였고요. 유일한 출제 포인트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문장 보지 마.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설명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다세대비 아파트를 가지고 다시 재분류를 한 개념이 되게 되는데 지금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건축 규제가 현저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 건물에 일반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짓게 되면 건축 규제가 개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런데 가볼까요? 지금 요거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집주인이 말입니다. 원룸형으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요. 그래서 뭐 20세대든 50세대든 쫙 지어. 그리고 제일 위층에 넓게 평수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런 것은 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될 테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제일 마지막 주제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해서 뭐 사용 겁나 긴데요. 결국은 역세권에다가 이런 직장인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준주거적 상업적 바로 역세권에서는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 얘기할 때 우리 정비법에서 나왔던 주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준주거적 상업적 하게 되면 바로 정비법에서 관리처분 개혁 방식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재개발 사업도, 재건축 사업도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일단 출발이 그렇게 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주제가 재건축이 한정해서 준주거적 상업적 30%까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그것도 역세권 얘기야. 이것도 역세권 얘기. 그래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읽지 마시고 300세대 미만 얘기하고요. 요즘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옳은 것을 고르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답이 뭐라고? 제일 뒤에 숨어있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중간에 여기에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21회, 22회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참 출제된 그런 주제인데 요 근래 7, 8년 동안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주제 24회 때인가 마지막 나왔던 것이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갑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쪽방 같은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원래 규제가 다르니까 함께 건축할 수 없어요. 함의 원칙인데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 정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에 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자, 대지 사용권, 토지 지분하고요. 건물을 같이 넘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파트의 구분 건물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반값 아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만 분양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를 통해서 자 토지 사용료를 월세처럼 받는 방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뭐 내릴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낸다면 임대차 기간 40년 그리고 자 40년 지난 상태에서 75% 이상이 자 계약 갱신을 청구하게 되면 이때 그 토지된 임대차 대신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뭐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위 반값 아파트 토지관은 임대차 기간 40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우리 주택의 종류하고 주택의 종류, 소유자에 따라서 단독, 다가구, 다중이 있었고요. 공동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있었고요. 그래서 공간이라든가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상의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 준주택도 주택법상 주택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단호 이렇게 대가리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기숙사라고 하는 거,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기다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소위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류를 한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같은 시절에 만들어진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택 공급량의 부족 문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그 당시에 정부 관료들이 만드는 개념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쪽방을 겁나 많이 공급을 해보자. 요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통계 조작 말장난하는 거죠. 준주택이라고 해서 기다노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전이나 후나 이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런 걸 왜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서 준주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준주택은 자 주거 용도로 쓰이긴 하는데 자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거 사실 주거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시장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공포가 있을 테고 그럼 이제 주택가격 급등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기존 주택이 일반 아파트 분양을 뭐 3만 세대를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그 당시에 시기 흐름상 경제 흐름상 2만 세대가 안 나와 15,000세대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일반 주택 15,00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18,000세대, 그리고 준주택 자 10,000세대. 그래서 겁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처럼 시장에 장난치는 거야.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 소비자들 주택에 대한 그 공포, 부족에 대한 공포를 줄여야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쓸데없이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준주택은 있었었어. 근데 정부에서 자료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뭐가 돼? 준주택에서 기다노라고 해서
쪽발이 같은 놈들 같아. 느낌상 잔머리 살살 그리는 게 쪽발이 같아. 그래서 대가리 공식도 뭐가 돼? 기다노. 그래서 일본 놈 같잖아.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게 기다노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주택 보셨고요. 자, 부대복리 간선이라고 해서 간선 일단 비워두시고 부대와 복리를 비교하는 방법. 자, 부대 시설이 있고요. 복리 시설이 있는데, 자, 복리 시설 가지고 정리를, 한번 부대 시설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해서 부대 시설. 자, 아빠, 엄마가 지금 퇴근할 때 접하게 되는 것들. 자, 아빠 출근했다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차 끌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 자, 대문은 보이지 않아. 아파트 단지에. 대신 옆에 담장이 조그맣게 있게 될 것이다. 담장을 가로질러 가면 뭐가 있다? 도로. 이 도로를 뭐라고 그런다? 주택 단지 안에 도로라고 부르게 된다. 도로 끝에는 뭐가 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올 수 있어야겠고요. 근데 이제 주차장만 있으면 또 아사리판이 돼. 개나 소는 막 돼버려. 그래서 이때 강력본드로 보장하는 관리사무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빠가 퇴근할 때 마주하게 됐던 아이들, 담장, 주택단지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부대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비해서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자, 먼저 애들부터 볼까요?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 주택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린 사람들이 쓰이는 공간,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그 다음에 성인들이 찾아가는 공간, 피트니스 센터라고 그러나요? 해서 주민 운동시설, 어르신들 가시게 되는 공간이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마지막 바로 자, 온 가족이 다 모이는데 머리도 자르고 근린생활시설에서 그 아파트 한 잔의 상가를 우리는 뭐로 해석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빠가 퇴근할 때 마주하게 됐던 것들을 우리는 부대시설에 부르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설, 애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어른들, 주민 운동시설, 어르신들, 경로당,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한다. 두 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 근간이 되는 시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부대나 복리 두 개만 분석하더라도 나머지가 뭐가 된다?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정도가 용어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바로 문제 가지고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자, 어렵습니다. 자, 보니까, 자, 주택단지, 자,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택단지 분리,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저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숫자 싸움이야. 일반 도로하고 나머지 도로 해서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별개 단지. 도시계획 예정 도로 등은 얼마? 8m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별개 단지. 그래서 자, 일반 도로 얼마 폭이 20m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별개 단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만 물어봐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국지도로 이런 게 나오는데 걔들은 8m 이상, 일반 도로 얼마? 20m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뽑아요. 그래서 일반 도로가 폭이 15m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때는 설령 주택단지를 일반 도로가 가로질러 간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한 개 단지로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 파트는 뭐 철도 이런 것들 다 전혀 중요치 않고요. 숫자 싸움이야. 일반 도로는 얼마? 20 이상. 기타 도로는 얼마라고요? 8m 이상이라고. 기타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국지도로 등이 포함이 된다. 숫자 없는 걸 갖고 숫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내도 겁나 어려워. 그래서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 됐을 때, 기타 도로는 얼마? 8m 이상이 됐을 때 별개의 단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 법령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일단은 자, 뒤부터 볼까요?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자,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30회 문제 중에 삑사리가 났던 그 문제가 됩니다. 30회 문제에서는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그리고 나서 없다 틀린 표현, 요딴 식으로 해서 11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중에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문제가 삑사리가 났던 그 문제. 자, 일단 내용 가볼까요? 주택단지의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러면 어떻다?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아까 일반 도로는 얼마? 20m 이상. 나머지는 얼마? 8m 이상이 되면 다 별개의 단지로 보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 2번 단독주택에는 다가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외워야 돼.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다중, 단독이란 게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나요? 해서 자 포함된다가 돼야 됩니다. 해서 일단 그렇고 3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해서 기숙사가 빠져야 되는 거죠. 기숙사 주택법에서 기숙사 분양을 안 한다고 분양을 안 하니까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거 기숙사 때문에 틀린 거야. 해서 그런 거고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 점점점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해서 틀렸죠. 자 우리가 지금 민법이라든가 등기법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것을 부동산의 대표값으로 삼습니다. 근데 2차 과목 등을 주로 보다 보면은 뭐 공법도 그렇고 지금 세법도 그렇고 주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게 돼. 주택은요 바로 토지 플러스 건물을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주임법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 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대제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왜? 주택의 임차인은 자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지 만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임법에서 나왔던 주제. 키워드는 뭐라고요? 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자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인데 오타구나. 유치원 이거 뭐가 되고 복리시설이 될 테고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까지가 뭐가 된다? 바로 이게 복리시설. 그러나 이 지역 난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선시설. 우리가 외웠던 거 부대시설은 뭐야? 아빠가 퇴근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4가지가 뭐가 된다? 부대 시설. 어찌됐든 이게 찍기 갖고 안 먹히던 30회 때 유일한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답은 일단 1번 이렇게 갔나요? 30회 때 나왔었고요. 그래서 봐봐. 자, 지금 나왔던 문제가 27회 때 나왔었잖아. 자, 주택단지 분리해서 일반도로 20m 이상일 것, 도시계획 예정도로 얼마? 8m 이상일 것. 그러니까 27회 때 문제 나머지는 부차적인 얘기고 일반 도로와 도시계획 예정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걸 본 출제위원이 30회 때 일단 답을 먼저 뽑아내.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이 되면 별개 단지로 본다라고 해서 답을 뽑아주고 나머지를 겁나 어렵게 흔들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이 다 똑같이 나온다고 지난번에 일반 도로면 이번엔 도시계획 예정도 이런 식으로 살살 바꿔서 조금씩 변화를 준다고 그래서 기존의 시험 문제 나왔던 쟁점을 똑바로 쳐 외우게 되면 이걸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요. 나머지를 사실 2번, 3번, 4번, 5번은 저희 강의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가실 필요도 없어. 그냥 포인트를 쫓아가셔야 돼.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정의, 주택 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다가구, 다세대, 연립, 뭐 다중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뭐 됩니까? 주택의 종류에 포함이 되죠. 근데 공관 기숙사는 어떻다? 주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아이 기다노 있었죠? 기다노는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다만 이 문제는 처음 나왔어. 29회 때 어려웠던 그런 문제.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것은 리을, 미음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자, 국민주택 얘기가 29회 때 또 30회 때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다시 외우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될 것이고 건설 주체나 건설 재정이 공적인 재원, 공적인 주체였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인 재원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건 어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 삼성에서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뭐에 해당될 수 있다? 국민주택에 해당이 될 수 있다. 해서 1번 자, 민영주택이 국민주택이다. 틀렸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해서 그 정도. 자, 토지주택공사가 공적인 주체입니다. 자, 수도권에 건설한 80제곱미터 되는 아파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서 국민주택은 공적인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공적인 주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수도권에서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2번을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3번 지자체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 규모가 얼마? 자,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됐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국민주택. 겁나 어려워요. 이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를 갈 때는 사실은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딸랑 하나 찾아내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시험 보는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자, 바닥 면적, 지하층 면적을 제한 면적으로 한다 해서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고,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모를 얘기야. 알고 모르고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모를 얘기.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뭐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 다시 국민주택 어렵습니다. 자, 공적인 재원, 공적인 주체가 건설하는 재원으로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면 어떻다? 이것을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해서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상당히 특히 해설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문제. 자, 답은 2번. 다시 갑시다. 공적인 주택, 국가지자체 공사.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국가지자체는 안 나와. 걔들 집 안 지으니까 실제로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플러스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들어가고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되면 그걸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다 해서 답은 2번.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제를 자, 보게 되면은 하나 더 체크를 해보고요. 자, 25회 26번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문제고요. 자, 법령 개정 때문에 삭제가 돼서 대체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유치원. 맞죠?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아빠가 퇴근할 때 부대시설, 주택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복리시설. 자,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관리사무소. 아빠가 아까 주차하고 마주 봤던 그 건물의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기다노라고 하는 것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기다노, 다중생활시설은 저걸 얘기합니다.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고시텔이라고 불리는 것을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정의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합니다. 뒤쪽은 다 부차적인 얘기고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두 가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300세대 미만. 더 이상 파고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 해서 그 정도. 5번 자, 수도권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역도 아니고 읍면 지역에 있을 때는 얼마? 100제곱미터. 시골에서만 얼마? 100제곱미터. 해서 수도권 국민주택, 규모주택 하면 얼마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도시지역에서 들어간 뭐라고요? 당연히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 5번으로 뽑아냈고요. 좀 오래전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원명주택 요건 등 아주 오래전 문제고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요거 보면서 이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원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5개 층 이상인 주거용으로 쓰이는 아파트, 이것도 원명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먼저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등을 설치해야 된다. 오른편 20제곱미터일 때 1개의 공간을 구성한다. 40제곱미터일 때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원룸 투룸 얘기고요. 이게 그렇다 치고, 자 4번 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인 경우 원룸 주택에 해당한다 해서, 자 요건 이제 하나 외우십시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50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 이게 원룸 주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하지마 이게 답이 이제 4번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 10년 넘은 문제야. 보지마 해서 이건 의미가 없는 문제 해서, 문제가 다 법령 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집어넣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대신 우리 기억해 보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300세대 미만.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실 거. 답은 4번인데 보지도 마요. 집에 가서 봐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 옛날 문제.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하게 될게, 자 지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앞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3분의 1 있었죠? 허가 대상에 뭐가 있었죠? 전체 단지로 봤을 때는 10분의 1, 그 동단위로 봤을 때 얼마? 3분의 1 해서 3, 3, 13 이렇게 되나요? 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경우는 3, 3,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10분의 1, 3분의 1. 이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3분의 1, 3분의 1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이건 이제 썩 좋은 문제는 아닌데, 1번 점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있어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설치할 것.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이슈, 12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걸 틀리게 뽑았고요.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에서, 두 세대가 완전히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뭔 일 있으면 자 지나다닐 수도 있게 해놓은 걸, 이걸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게, 그 당시 아마 이게 27회 때인가 25회 때 하여튼 관련 법이 개정이 하나 되면서 숫자가 하나 사라지게 되는데, 그 숫자를 뜬금없이 갖다 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별 의미 없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착각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이게 이제 건설할 때 얘기고,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단지 전체로는 10분의 1, 동단위로 얼마?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숫자만 기억할 거. 당연히 두 세대 이하일 거. 이건 뭐 더구나 당연한 얘기가 되게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주택 법령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아까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거, 별개 주택 단지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 20m 이상, 기타 도로는 얼마? 8m 이상.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시험 문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국지도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숫자 있는 게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등은 얼마? 8m 이상. 그래서 폭 10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단지는 한 개의 단지에 해당이 되게 된대서 1번 틀리는 거죠. 20m 이상이 돼야지 어떻다? 별개의 단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2번 공구, 자 끄트머리 200세대 이상에서 외우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이제 주택단지 얘기하면서 이 300세대와 300세대 미만의 차이는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합시다. 하나의 단지가 599세대다, 뭐 598세대다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그걸 두 개로 쪼개버리면 300세대가 안 되죠? 두 개를 2분의 1로 쪼개버리면 300세대가 안 되잖아요. 편법 쓴다고 사람들이. 300세대 이상이 되면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300세대 미만은 편의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1200세대가 되면 4개 덩어리로 쪼갠다고 1200세대가 아니라 1190세대 정도를 뽑아버리는 거야. 그럼 편법을 쓰니까 하나의 공구는 얼마? 최소 300세대 이상. 그러면 하나의 단지는 만약에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면 어떻다?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300세대, 600세대기 애초에 단지가 얼마? 600 이상일 때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즉 공구별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공구 300세대 이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뒤를 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 틀렸죠? 자,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라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저 몇 세대? 300세대 미만. 외운 거 써야 된다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저 몇 세대? 300세대 미만.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500세대가 될 수가 없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30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잖아. 이제 문제를 거꾸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거고요. 끝머리 공동택지에 해당한다. 다 공동택지에 해당하는 게 모두가 어떻다? 공동택지에 해당한다. 도시개발사업 이것만 없으면 무조건 어떻다? 공동택지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봐봐. 옳은 것을 고르시 뭐야? 해당한다. 근데 얘는 삑살이 났네? 그래서 하나가 삑살이 났구나. 해서 하여튼 요거는 어려운 주제인데, 자, 공동택지는 모두가 해당되는데 딱 하나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일 때는 어떻다? 이것은 공동택지가 아니다. 라고 할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주택의 리모델링에서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을 드릴게요.